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예.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 15강입니다. 1장 부동산 투자 이론 중에 2절에 위험과 평균 분산 모형, 이게 정말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평균 분산 모형,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론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1장이 부동산 투자 이론이고 2장이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장으로 나누는 분류 체계는 이게 재무관리론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표준 목차가 정해진 취지는 얘를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 의사결정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불확실성을 가정하지 않고 확실성 하에서의 투자 분석 방법을 가정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개의 장으로 나눈 거예요. 표준 목차를 보면 여기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정의해야 되고 2절에서는 그 위험의 개념이 불확실성, 이게 뭐냐면 정의 자체가 내가 예상했던 수익률과 실제 변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한 투자아니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2% 3년이다 라고 하면 이 수익률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무위험이지만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하게 되면 예상 수익률이 실제로는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당초 예상했던 수익률이 왜 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은행 예금과 달리 사업을 하다 보면 위험이 따르고, 돈을 빌리면 위험이 따르고, 재무위험, 또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고 유동성 위험 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에서는 수익률이 변동하는 원인과 위험의 정의,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수익률이 실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 수익률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호황일 때, 경기가 보통일 때, 경기가 불황일 때 수익률이 다 다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 개인 불확실성 하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20%고 보통일 경우가 40%, 얘가 뭐 40%, 30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호황일 확률 30, 불황일 확률 30, 그냥 그저 그럴 확률이 40%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럼 수익률이 이럴 때 다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예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균을 내서 한다 이거죠. 평균. 즉 상황이 여러 개인 불확실성 하에서 기대 수익률을 측정할 때는 평균을 내더라. 평균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 확률이 존재하니까 그 확률로 가중해서 평균을 낸다. 이걸 우리는 가중평균이라고 하죠. 가중치가 높죠. 보통일 때 확률이 높을수록.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이 10%다. 예상 수익률 10%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평균 10% 정도는 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험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 위험을 측정한다는 개념 자체가 통계학이에요. 어려워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의미하고. 자, 똑같이 평균이 10%라고 하더라도 위아래로 수익률이 크게 10% 평균이 나올 때 0일 수도 있고 20%일 수 있어서 평균이 10이 나온 경우와 평균이 10인데 15%고 5% 해도 평균이 10이죠. 이 경우와 수익률의 분산이 달라요. 표준 편차라고 했을, 분산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고,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정도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죠. 분산하면 흩어져 있는 정도고. 그래서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인 그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서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그 개념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서 나타나는지를 측정해서 위험의 지표로 삼는다. 그래서 수익률이 같아도, 즉 평균이 같아도 위험이 큰 걸 버리고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한다. 이런 논리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배의 원리라고 하고,
즉 지배 원리에서는 평균, 즉 기대 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도 감안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것이 1장의 주제입니다. 즉 부동산 투자이론 2절, 3절 이렇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위험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해서 하겠다라는 취지예요. 그것이 평균 분산 모형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학습 내용을 요약해 보면 위험의 정의는 금방 보셨던 기대했던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 혹은 미래 투자 수익의 실현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좀 간단히 정의하면 수익률이 실현되어 나타날 범위다. 이걸 분산이나 표준 편차, 정규 분포를 가정하면 클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위험의 종류에는 사업 위험을 경영 위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이 있다. 재무 위험은 금융 위험이라고도 하는데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커진다. 이자율 위험은 금리 위험이라고도 하는데 이자율이 변하면 자산 가격이 변해요. 그래서 수익률이 변할 수 있다. 유동성은 유동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황금성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분이 어려우면 할인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 유동성 때문에 수익률이 변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시간에 배우셨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리스크죠. 특히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게 위험이 되는 겁니다. 실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법적 위험은 정부 개입이에요. 세법, 임대료 규제, 지역지구제, 규정 변경이라든지 정부 정책 변화 때문에 불확실성이 오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수익률이 실현되어 나타날 범위를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위험의 종류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투자 의사결정하는가는 평균 분산 모형입니다. 기대 수익률, 즉 평균은 수익률을 측정하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하겠다. 그래서 지배 원리란 분산, 즉 위험이 같으면 평균, 즉 수익률이 높은 거를 고르고 평균, 즉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분산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지배 원리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건 아니고 위험과 수익의 트레이드업 혹은 상충관계, 상쇄관계라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례관계라고 한다.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지는 관계예요. 이렇게 지배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배 원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위험 태도,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 등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설에 들어가 보기로 해요. 뭐 여러분 싫어하는 그림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의 정의는 기대했던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이에요. 자, 이거 학교 다닐 때 통계학 시간에 배우셨죠? 얘를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해요. 실제 우리 시험에서도 정규분포라는 말이 나와요. 정규분포를 물어보진 않지만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죠. 그때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지문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 뮤가 평균이죠. 평균을 중심으로 이거 시그마는 이게 퍼져 있는 정도, 그죠? 표준 편차를 의미하죠. 예. 자, 정규분포라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인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해요. 지금 이 종축은 뭐냐면 확률입니다. 확률. 자, 가령 불확실성 하의 세계는 확률의 세계예요. 늘 확률의 세계죠. 완벽한 확실한 게 없어요. 자, 어떤 부동산 투자안의 평균이, 즉 평균 수익률이 10%로 예상됐다고 하더라도 10%가 달성될 확률이 100%가 아니라 가령 40%다.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가 될 확률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뭐 20%든 10%든. 그리고 만일 20%가 될 확률도 미약하게나마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1%든. 이런 식으로.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좌우 대칭이니까 2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12. 2를 더했으니까 여기서 2를 빼야죠. 8%가 될 확률도 20%라는 거죠. 같은 거예요. 좌우 대칭. 여기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이다. 그리고 여기 10을 더했으니까 여기서도 0이 될 확률도 미약하나마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균은 10. 그러니까 대략 이러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의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중에 평균일 확률이 가장 높고 대박일 수도 있고 쪽박찰 수도 있는 확률도 존재한다. 이게 불확실성의 세계예요. 투자의 세계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수익률이 변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미래 투자 수익의 불확실성이에요. 은행에 예금하면 이게 퍼져 있질 않아요. 그냥 확실해요. 은행 금리가 10%라면 100% 수직선이고 다른 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위험의 세계에선 이렇게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측정할 땐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냐면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측정한다. 즉 이렇게 좌우로 퍼져 있는 정도를 보고 측정하는 거죠. 만일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만일 다른 투자안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얘는 진짜 더 위험하죠. 수익률이 실현되어 나타날 범위가 더 넓어요. 갈수록 위험해지죠. 대박 아니면 쪽박으로 자꾸 갈수록. 그리고 평균 근처에서 모여 있을수록 위험이 적은 거고 이렇게 퍼져 있을수록 위험이 큰 겁니다. 이걸 통계학적으로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개념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위험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셨듯이 이렇게 위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걸 간략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위험의 종류라는 것은 금방 설명드렸던 대로 수익률이 현실의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는 수익률이 변할 수 있는데 수익률이 변동 가능성이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왜 은행에 예금할 때처럼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와 달리 위험이 존재하는가, 즉 수익률이 변할 가능성이 생기는가.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래요. 경영위험, 사업위험이라고도 해요. 가령 부동산 사례를 들어보면 내가 건물을 샀는데 건물을 사게 되면 수익률이 두 가지가 있죠. 시세 차익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 경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임대도 안 되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수익률이 급격한 경기 악화가 온다면 달성되지 않는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운영 위험이라는 것을 영업 위험이라고도 해요. 이 영업이라는 것은 비용 변동 가능성이에요. 가령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관리비가 크게 오른다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거 있잖아요. 부동산 관리비가 올라가지고 수익률이 변하게 되는 거죠. 위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특히 더 할 텐데 옆에 납골당 들어왔어. 여기 상가인데 누가 입주하겠습니까?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위치적 위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변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정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이게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요. 자, 재무 위험이라는 것은 이게 파이낸셜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금융 위험이라고도 해요. 이 재무,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을 융통한다의 약자니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부채, 차입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자기 돈만으로 해요, 그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돼요. 가령 자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제 내 돈으로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내 돈을 다음 시간 정도,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우시겠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 이런 거 배우시겠지만 10억 원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손실이 40%가 났으면 4억이 깨져서 남아있는 잔액이 6억 원이 잔고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6억을 가지고 키워서 원금을 회복해서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재무위험, 차입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면은요, 10억 원을 빌렸는데 자기 자본이 10억 원이 아니라 자기 자본은 4억 원이고, 그죠? 6억 원을 차입해서 10억 원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40%의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본은 0이 되는 거죠. 10억 중에 4억 내 돈 다 날라가고 차입금만 남아서 갖고 나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죠. 이거를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지렛대.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이익이 날 때도 마찬가지. 위로 커지고 아래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오는 이유는 이게 부채를 사용했을 때 이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 때문에 이게 수익률의 진폭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험을 재무위험이라고 하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지렛대 효과라는 주제로 다시 배우게 되겠고, 시험에서도 이 계산 문제가 종종 나오게 됩니다. 지렛대 효과,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봐라,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죠.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다. 즉, 이 뜻과 수익률의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 수익률이 변하는 가능성이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걸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이자율 위험이라는 것은 지금 금리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항상 경제에서는 금리만 놓고 따져본다는 것.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산 가격이, 이게 색깔이 반대로 되어 있네.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격이 하락해요. 금리 상승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막 올라가면 사람들이 부동산 사겠어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져요. 주식 가치도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은행에다 돈 넣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수익률이 달라지잖아요. 시세가 달라져요. 이자율 변화 때문에. 그래서 이 금리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제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 영향 엄청나죠. 내부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언제든지 금리는 변할 수 있어요. 정책 금리 때문에. 그러면 가격 변동, 그러면 수익률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유동성 위험은 이건 뭐냐면 안 팔려. 그러면 빅세일 확 그냥 깎아서 팔아야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안 팔려요.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수익률이 어느 정도 임대료 수익이 달성됐다고 하더라도 잘 안 팔리면은 할인해서 팔아야 되고,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수익률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아까 보셨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예상한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 여기 임대료에서 문제가 오는 거죠. 임대료가 돈이에요, 돈. 화폐로 받잖아요. 5년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확 발생해서, 이미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더 받아야 되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률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나중에 좀 기본 이론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가령 얼마 전에 마트에 가보니까 호박 하나가, 애호박이요, 인큐베이터 호박, 비닐상계 3,000원이에요. 뭐 이렇게 올랐어? 이건 뭐냐면 물가가 상승한 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즉 1,000원 주고 샀었는데 한 달 전에는 이게 왜 3,000원이 요즘 그렇더라고요. 3,000원이나 지불해야 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물가 상승은 돈의 가치 하락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 즉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앞으로 받을 임대료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죠. 이거 3,000원 받아봤자 전에 호박 3개 사다가 하나밖에 못 사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위험이 되는 겁니다. 자, 법적 위험은 정부가 자꾸 법을 개정하면, 세법, 임대료 규제, 정부 입장에서 지역주 규제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위험이 옵니다. 그렇죠? 정부 정책 변화가 엄청나죠, 사실. 이번에 그 시위 사태도 뭐 노동법이라든지 국정화 문제, 어떤 법을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정부의 역량에 의해서 리스크가 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수익률이 변할 가능성이 바로 이런 곳에서 온다라는 걸 가볍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평균 분산 모형에 들어가서 어떻게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기대 수익률, 즉 평균은 수익을 측정하고 분산은 위험을 측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를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해서 제가 개론 점수를 높게 잡아놔서 죄송합니다, 민법 선생님한테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개론은 95 맞았고 민법은 35 맞았어요. 여기는 우수한데 여기 망했어요. 과락이네. 과락이 없다고 가정하면 평균 65.
자, 그래서 합격인데 과락이 있으면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40점 밑에는 과락이잖아요, 여러분 시험에서. 아무리 이거 100점 맞아도 과락 하나 있으면 떨어져요. 근데 을 입장에서는 점수는 낮지만 62.5, 67.5 해가지고 평균 65입니다. 누가 위험합니까? 갑은 굉장히 위험하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과락으로.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커. 이게 평균은 같다고 하더라도 평균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편차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갑 입장에서는 민법이 완전히 도저히 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서 평균은 얘하고 같다고 하더라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을은 안정적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사실은 개론에서 대부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개론을 어려워하세요. 뭐 숫자 나오고 경제학 비슷해가지고 민법 그래서 개론을 포기하시는 분이 많아. 사실 여기 바뀌어야 되는데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 정도고 자꾸 훈련하시면 예, 쉽게 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투자한도 이걸 봐야 됩니다. 수익률이 같다고 해서 위험을 안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같이 봐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이제 부동산의 사례를 보시고 A와 B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자, 이제 불확실성 3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실하잖아요. 호황일 확률이 3분의 1이 존재하고 보통일 확률, 불황일 확률도 각각 3분의 1씩 가정했어요. 33.3 더해서 100%죠. 이럴 수도 있는 확률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때 부동산 수익률이 다 달라져요. 이렇게 A 부동산과 B 부동산. 불황일 때 수익률이 안 좋죠. 호황일 땐 좋고. 그렇다면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평균 분산 모형의 예입니다. 일단 평균은 가중평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를 평균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 이게 3분의 1씩이니까 사실은 곱하기 33.3 3분의 1 더하기 10%가 될 확률 3분의 1 더하기 0%가 될 확률 3분의 1. 그러니까 사실은 더해서 3으로 나눈 것과 같죠.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가중치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얘는 없어지고 30 나누기 3이 되니까 1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3하고 똑같아요. 3개니까. 얘도 더하면 30이 되고 나누면 10%가 됩니다. 수익률 똑같아요. 수익률이 똑같기 때문에 에이 골라 잡아 땡이다. 어느 것을 고를까 해서 예를 들어서 A를 골랐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수익률은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위험이라는 거. 개론 점수처럼 이렇게 편차가 크면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듯이 똑같은 평균이라도 편차가 적어야 돼요. 자, 편차가 적은 건 부동산 B죠. 5에서 15까지이고 얘는 0에서 20까지 편차가 너무 커요. 망할 수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 위험을 측정해 보면 B가 적습니다. 그래서 B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같아도 위험이 적은 평균을 중심으로 떨어진 정도가 5밖에 안 되는데 얘는 10이나 되잖아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B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지배 원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 대신 이 색깔 보라색인가요? B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지배 원리란 지금 우리 사례에서는 이거죠. 요거죠. 아래 평균이 동일한 투자안 중에서는 분산이 낮은 즉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거죠. 평균이 같지만 위험이 낮은 B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우리 사례에는 없지만 만약에 위험이 똑같다면 그럼 수익률이 높은 걸 고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지배 원리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지배 원리를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이제 이런 그림을 자주 보시게 될 텐데 횡축은 위험해요. 위험은 주로 이제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게 되고 수익률은 평균으로 아까 보셨던 평균 분산 모형이에요.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하고 C에서는 지배 원리가 성립하죠. 왜냐하면 A하고 C는 지금 위험이 가령 2% 이렇게 해서 같지만 A는 수익이 가령 5%고 C는 8%다라고 하면 자
A하고 C는 위험은 같지만 수익이 C가 높기 때문에 평균이 C가 높기 때문에 A를 기각하고 C를 채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C하고 B를 보면 어떨까요? 지배 원리가 성립하죠. 왜냐하면 자, 수익은 같지만 자, 얘는 위험이 커요. B는. 그러니까 위험이 크고 작고 그런데 수익이 같아. 그러면 수익 평균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C는 B를 지배한다 그래요. 그러면 C만 살아남았어요. 합리적 투자자는 A하고 B를 선택하지 않고 C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D는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죠. D. C하고 D 중 하나를 골라라 하면 이제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배 원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D는 위험도 커졌지만 위험이 커진 만큼 대신 수익도 증가했죠. 가령 10% 이렇게. 그러니까 지배 원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위험한 만큼 수익도 커졌어요. C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익은 낮지만 D보다 수익은 낮지만 10에서 8로 떨어졌지만 위험이 4에서 2로 줄었잖아요. 어느 것이 나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관계를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상충관계라고 해요. 위험이 커진 것을 수익 상승으로 상쇄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트레이드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 용어에서 하나를 희생하는 대신 다른 하나를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이걸 우리 시험에서 비례관계라고도 해요. 커질 때 커지니까 위험이 커질 때 수익도 커지니까. 그러나 이제 정확한 용어는 트레이드업 관계에 있다. 상충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 위험이 커지면 요구되는 수익률도 커진다. 그럼 C와 D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만 넘어갑니다.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이 적은 거, 수익이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자는 위험이 크더라도 수익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위험 태도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고 지배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향이 나와요. C냐 D냐. 그래서 고스톱 치다 보면은요 성향이 나오죠. 못 먹어도 고 하면 여기 공격적인 거예요. 자, 고스톱 쳐본 지가 한 10년 됐나? 그죠? 너무 오래됐네. 요즘 문화가 바뀌어가지고요. 자, 용어 정리를 해보죠. 2절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 불확실성을 정리할 때 확실성화의 투자 결정도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투자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변동 가능성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고 이건 2장에서 배우시는 내용이고 지금 1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확률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투자 시 예상한 기대 수익률이 정확하게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위험해요. 자, 위험의 종류, 사업 위험 아까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위험, 사업 위험에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그죠? 네, 이건 다 설명드린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3번은 재무 위험인데 재무 위험은 여기 파이낸셜 리스크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융 위험이라고도 해요. 이것도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자율 위험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금리 변화 때문에 투자 자산 가격이 변하는 위험이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 내가 돈이 있는데 만약에 자본에 기회비용하게 되면 이게 상승한다는 것은 이자율이 가령 10%로 올랐다 그러면 내 돈이 다른 데 있다 생각해 보면 나 은행에 가면 10% 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행으로 가야죠. 부동산을 싸게 사야만 그 수익률이 맞춰지겠죠. 예. 그러니까 매입 가격을 싸지 않으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 이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니까 너무 비싸게 사면 이 수익률이 안 나오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부동산 싸게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하락하면 반대이고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기대 수익률, 자 이거는 이제 가중평균 한다 그랬죠. 아까 계산을 해봤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 자 이것은 이제 분산은 이건 나중에 기본 이론에서 하기로 해요.
실제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인데 분산은 이게 떨어져 있는 정도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걸 다 더하면 상쇄가 돼서 위험이 없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곱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곱을 해주게 되면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죠. 근데 제곱을 해주면 이게 2배가 되니까 이걸 루트를 씌워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나온 걸 표준 편차라고 하고 제곱해준 상태를 분산이라고 하니까 개념은 같은 겁니다. 예, 그냥 그렇게 보시기로 하고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 어느 것을 얻으려면 다른 것을 희생해야 되는 관계다 설명드렸죠. 예, 그림도 보셨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셀프 체크 1번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수익률이 변동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투자는 위험한 투자 아니다. 뭐 오래 걸리지 않으셔도 맞는 게 되겠죠. 위험의 정확한 정의고요. 두 번째, 이자율 위험은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을 크게 하는 위험이다. 이건 조금 생각해 보세요. 헷갈리실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부채 나오니까 이자율 나오니까. 그러나 틀렸습니다. 재무 위험에 관한 설명이죠. 재무, 파이낸셜 리스크, 금융 위험이에요. 돈을 많이 빌렸을 때 나타나는 위험을 재무 위험이라고 하고 이자율 위험은 금리 변화 때문에 금리 변화 때문에 자산 가격이 변동하는 거니까 틀린 겁니다. 자, 3번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수익률을 측정할 수 있고 평균은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틀렸죠? 바뀌어 있습니다. 분산 표준 편차는 위험이고 평균은 수익이죠. 자, 그리고 13회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위험의 종류, 기출문제 맛보기 맛만 보셔야 돼요. 지금 다 푸실 수는 없죠.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설명하였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이건 위험이죠. 유동성 위험은 개발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개발 비용의 변동 가능성. 이건 안 팔린 거, 황금성 이런 거지. 개발 비용이 변동하는 걸 이거는 비용 위험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아니고 개발에 관련된 위험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 유동성 위험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리고 이자율 위험, 부동산 수익률이 변하는 거. 사업 위험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 법적 위험이란 정부 정책이나 법률 개정 등으로 수익률이 변하는 것 해서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는 그러한 기출문제가 13회, 한 10여 년 전이죠. 12년 전인가요? 네. 자, 되셨고요. 이제는 제 3절로 가봅니다. 제 3절은 포트폴리오 이론인데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 분산 모형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정의 자체가 2개 이상 자산 결합이에요. 하나만 사지 않아요. 몰빵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눕니다. 2개 이상으로. 2개든 3개든 10개든.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수익률 희생 없이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배우실 거는 그 위험은 총위험이라고 하는데 그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이건 뭐 시험에 단거래요. 예. 체계적 위험은 시스템이 받는 시장 위험이니까 나누어도 피할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 혹은 개별 종목만 받는 위험이니까 나눠 놓으면 피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 간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 효과가 커진다. 뭐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선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구산이 접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 등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절이 되겠어요. 3절은. 그래서 가장 핵심은 포트폴리오 효과에 있는 거죠. 거의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요약을 해보면 포트폴리오 자체는 둘 이상의 자산의 조합을 통해 분산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랬을 때 기대 수익률 희생 없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걸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분산 효과라고도 합니다. 체계적 위험은 모든 자산의 공통된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으로서 개별 자산 고유한 위험이니까 피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구성 종목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이 위험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가라는 것이 수익률의 상관계수, 또 통계학이 나오죠.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이건 뭐 상관계수를 통계학적으로 뭐 증명하거나 배우는 게 아니라 해석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의 사이에 있는데 1일 때는 완전 정해상계로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 부의 상관관계로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비체계적이면 반대죠. 이런 것 등을 정리하실 거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결론적으로 낮을수록 분산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선택. 최적 포트폴리오란 무차별, 그러니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반영된 거를 무차별 곡선이라고 해요. 무차별은 차별이 없다. 통효용 곡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효율적 전선 혹은 효율적 투자선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요 한 단어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한 단어. 자, 이제 해설을 해보기로 해요. 지금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유명한 토빈이라는 제임스 토빈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저도 다닐 때 토빈 Q부터 시작해서 토빈이 굉장히 80년대 제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1981년 이 토빈이 열풍이 불었었죠. 노벨 경제학 선정 이유는 금융 포트폴리오 이론을 정립한 건데 이 양반이 이렇게 이제 기자들 질문에 이거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스톡마켓 하게 되면 이게 주식이죠. 주식이고 프로퍼티 하면 얘가 부동산이에요. 인스턴트 억세스 하면 이거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요금을 예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상환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바구니를 계란을 있잖아요. 이게 뭐 10개씩 들었다. 30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이거 한 바구니 들고 가다가 넘어지면 다 깨지지만 이렇게 나눠 놓으면 계란을 여러 바구니로 나눠 놓으면 얘 들고 가다가 얘가 깨져도 나머지는 안전하다. 이거죠. 자산에서도 주식 하나만 사다가 주식시장 박살나면 큰일 나지만 얘가 박살나더라도 이렇게 나눠 놓으면 예금에서 좀 보존이 되고 부동산도 살아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나눠 놓으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렇게 자산을 나눠 놓으면 위험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포트폴리오 효과고 이걸로 토빈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사례를 따져보기로 하죠. 이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잘못 썼네. A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몰빵이라고 할게요. A는 몰빵입니다. 삼성전자만 10억 원 샀어요. 그런데 B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10억 원을 나눴어요. 삼성전자 5억 원하고 국민은행 5억 원하고 나눴어요. 어떤 게 나을까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노조는 없지만 가령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강력한 노조가 파업을 해서 파업을 하면 생산이 차질을 빚으니까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10% 빠졌다 생각하면 1억 원의 손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5억 원씩 나눠 놓으면 자, 이 파업은 국민은행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5억 원으로 줄었죠. 10%니까 5억 원의 10%는 5천만 원의 손실만 보게 되죠. 위험이 줄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한 종목에 몰빵하게 되면 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지만 나눠놓게 되면 위험이 분산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에서 받을 위험을 나머지로 카바를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잠시 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비체계적은 시스템이 받는 위험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닌 시장이 아닌 개별 기업만 받는 위험이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이고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외환위기가 왔다. IMF 시절 외환위기가 왔다 하면 전 종목 다 빠져. 이런 것은 나눠봤자 소용이 없어요. 외환위기가 왔을 때 전 종목 다 날아가요. 이것은 시스템이 받는 위험이다 해서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이거는 시장 위험이라고 돼요. 시장 전체 시스템이 받는 위험이라 나눠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거고요. 나눠봤자 이러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포트폴리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지금 한번 보시죠. 체계적 위험은 이건 A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랬죠. 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 시장 전체가 맞는 위험이고 그래서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산에 공통됩니다. 경기 변동, 환율 급등락 뭐 이런 거 있죠. 전쟁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이런 거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종목만 받는 고유한 위험이에요. 뭐 여기서만 소송이 걸렸다, 경영진이 변동됐다 이런 것 등은 피할 수 있죠. 이제 나눠 놓으면 되니까 그런 미래에 발생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결혼도 잘 안 하시고 애도 잘 안 나시는데 애를 하나만 낳으면은 안 되고 2명 낳으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죠. 애 많이 낳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가 잘못돼도 다른 애들이 잘 돼서 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수를 애를 많이 낳으면 날수록 키우기 힘들겠지만 위험은 줄어들 수 있다 이거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삼성전자 1억만 살 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까만색이네. 그래서 1억씩 10개를 샀어요. 10종목 10억을 샀어요. 그러면 아까 같은 논리라면 삼성전자 파업에 들어갔을 때 1,000만 원만 빠지죠. 1,000만 원만 빠집니다. 이렇게 2개로 나눴을 때는 5천만 원 빠졌고, 그죠? 빠졌지만,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만 10억인 경우고, 삼성전자 10억일 때는 분산 효과가 없었죠. 1억이 날라갔지만, 2개일 때는 5천만 원, 10개일 때는 1,000만 원, 100개일 때는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 수를,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수를 늘려갈수록 줄어드는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종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무한대로 종목을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전 종목 다 살 수도 없는 거고, 거래 비용 때문에.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더 커서 더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종목의 수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수익률의 상관계수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요. 괴롭습니다. 이 상관계수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인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 결론은 이렇게만 해석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상관이 되어 있냐 그러면 수익률이 연관되어 있는 정도를 따져보는 건데 가령 1이라고 하는 것은 1은 완전 똑같다 이 뜻이에요. 완전 똑같다. 가령 삼성전자하고 LG전자랑 B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과 삼성전자와 국민은행과 A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과 여러분 느낌상으로 분산 효과가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본능적으로 A를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은행하고 전자고 얘는 전자네 해가지고 느낌이 맞아요. 그것이 바로 수익률의 상관계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가령 있잖아요. 삼성전자 이게 5억이라고 하죠. 같이 5억하고 LG전자 5억을 샀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5억씩 샀으면 가령 반도체 경기가 전자제품 경기가 안 좋아져서 얘가 10% 빠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빵은 삼성전자만 10억 사는 거죠. 이게 몰빵입니다. 10억. 그러면 몰빵 샀으면 10% 빠져서 1억 원이 날아간다 그랬죠. 근데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만일 1이라고 가정하면 둘이 쌍둥이입니다. 얘도 10% 빠져요. 이게 1입니다. 현실에는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1이라는 게 그것이 완전 정해상관이에요. 그러면 얘도 5천 빠지고 얘도 5천만 원 빠져서 더하면 1억 빠지는 거는 하나 사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분산 효과가 없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는 거예요.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1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수익률이 똑같은 방향, 오를 때도 똑같고 똑같이 쌍둥이다. 무늬만 두 종목이지 사실은 한 종목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비현실적이지만 마이너스 1인 경우라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 빠졌는데 여기 똑같이 삼성전자가 10% 빠졌는데 얘가 완벽하게 반대로 가주는 겁니다. 얘는 10% 올라줘요. 그럼 5천만 원 올랐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빠진 거를 완전히 상쇄해 버렸어요. 완벽하게 반대로 가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비체계적인 위험을. 물론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렵죠.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현실에서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1일 때는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 1일 때는 0으로 만들 수 있지만 현실은 이 사이에 있겠죠. 요 사이에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그럼 이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좋다 이겁니다. 낮아야만 얘가 빠지는 것을 좀 덜 빠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올라주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성 종목 간에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은 종목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업종을 사지 말고 나눠서 사는 것이 좋죠.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을 테니까. 부동산을 사더라도 아파트만 사지 말고 아파트, 상가, 그죠? 공장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땅 이렇게 해서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낮은 포트폴리오들로 구성을 하신다면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물론 비체계적인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정도고요. 이거는 이렇게만 지금 기초입문 과정에서 효율적 전선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죠. 예. 이건 아까 포트폴리오들도 A 포트폴리오, B 포트폴리오인데 이것도 지금 지배 원리가 성립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 C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하면 A 포트폴리오는 C 포트폴리오를 지배하겠죠. 왜냐하면 위험이 같은데 수익이 높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포트폴리오들을 연결할 선을 효율적 프란티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란티어 전선 맨 앞에 있다. 이 위에는 불가능한 집합이고 그래서 이 효율적 전선 아래에 있는 걸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선상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A냐 B냐 이거예요. A냐 B냐. A냐 B냐일 때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 위험에 대한 태도는 개인들의 무차별 곡선에 따라 다르더라 이겁니다. 가령 갑의 무차별 곡선, 을의 무차별 곡선 다르더라 이거예요. 이건 이제 무차별 곡선은 지금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서 기초입문이니까 무차별 곡선은 가장 위로 갈수록 수익이 커지는, 효용이 커지는 것을 보여줘요. 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거나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A를 선택하는 것이 효용이 가장 크겠죠. 주어진 위험에서 수익이 큰 거니까. B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접점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 각 개인들의 최적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는 이유는 A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는 보수적 투자자이기 때문이고 얘는 공격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건데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기초입문 시간에 너무 버겁죠. 할 이유도 없고 이것은 기본 이론에서 하기로 합니다. 이 정도 포트폴리오도 아까 뭡니까 지난 시간에 아니지 이번 시간이었죠. 그 일반 자산 선택처럼 이렇게 위험 태도에 따라서 선택한다라는 건 같은 거예요. 자, 용어 정리. 포트폴리오는 원래 작품 뭐 서류철이에요. 막 그 서류철에 막 여러 가지 막 서류 가방 자료 수집철이니까 막 여러 가지 들어 있겠죠. 거기서 어원이 유래한 것이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역시 그렇게 다양한 자산을 섞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 자산의 집합, 조합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체계적 위험은 이거는 시장 전체가 받는 위험이니까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래서 나눠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에 공통적으로 나눠봤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그러나 비체계적 위험은 경영진 변동, 파업, 법적 소송은 개별 기업만 따로따로 받는 거니까 나눠놓으면 그 기업만 받는 거니까 피할 수 있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상관계수는 두 증권 혹은 자산 사이에 수익률의 상호 관련성을 측정하는 척도인데 완전 정해상관인 경우는 플러스 1.0 이거는 분산 효과가 없었고 완전 부해상관은 마이너스 1.0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거였고요. 무차별 곡선은 이거는 오늘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지만 차별이 없는 개인들의 효용이 같은 곡선 뭐 이런 정도만 보고 넘어가십니다. 효율적 프론티어는 아까 설명드렸죠. 같은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이다. 자, 셀프 체크를 해보시면 1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으나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건 뭐 쉽겠죠. 틀렸습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바뀌어 있어요. 2번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인 두 종목으로 구성된 A 포트폴리오, 0.1로 구성된 B 포트폴리오. 어떤 게 분산 효과가 커요?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작아야 되겠죠. 작은 것이 더 큽니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0.5.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0.5가 0.1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A가 위험이 적어요. 아니요, 분산 효과가 더 커요. 그렇죠? 자, 26회. 이것도 2015년에 나온 문제인데 풀 수 있겠죠. 기초인문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 옳은 거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이건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체계적 위험이니까.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1일 경우 나타나지 않죠. 1보다 작으면 나타납니다.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제 음의 상관계수죠. 양의 값이 아니라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니까 음의 값일 거고 분산 효과가 커지겠죠. 틀렸고요. 자, 4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이게 맞는 거죠? 방금 보신 거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다 그랬죠. 여기 B자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총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서. 푸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위험과 평균 분산 모형, 포트폴리오 이론 등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투자 이론 중에 지렛대 효과 하나를 정리하고 2장의 확실성, 투자 분석에서 현금 흐름의 추정, 이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